심각한 성격 장애와 좀 더 와해된 내담자의 경우에 빈번하게 나타나듯이 아주 초기의 갈등적 대상 관계가 전이에서 나타날 때 치료자는 내담자와의 정서적 접촉을 지속하기 위해 공감적 퇴행 과정에 있게 된다. 퇴행의 일정 지점에서 치료자 자신의 초기 동일시가 투사적 동일시 기제와 함께 재활성화될 수 있다. 이제 치료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위험에 당면하게 된다. 1. 초기 충동과 관련한 불안이 다시 나타난다. 특히 그 충동은 이제는 내담자를 향해 공격적인 성질을 띈다. 2. 특정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아 경계가 다소 상실된다. 3. 분석가 자신의 과거 대상으로 내담자를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내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 이게 이런 상황이 퇴행이 일어나면 리그레션이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어느 지점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초기 동일시와 그리고 투사액 동일시 기제가 다시 한번 재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치 자기가 내담자가 된 것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충동과 관련된 불안이 드러나고 특히 공격적인 성향들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와 관계에서 우리가 퇴행이 일어나게 되면 퇴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리개별화돼서 살아왔는데 어느 지점에서 퇴행이 일어나면 분리개별화되기 이전의 상태 돌아간다는 얘기는 자아 경계가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자아와 대상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분석가 자신의 과거 대상으로 내담자를 동일시하는 방향이 된다는 게 과거 대상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상황이 되죠. 그 투사의 동일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일시적 시험적 동일시 단계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일시적 상태를 넘어가 버리면 일시적 시험적 공감 상태가 아니라 그 공감하는 선까지의 어떤 퇴행인데 이 퇴행이 지나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적 대상이나 내적 대상 관계를 투사하는 상황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내담자의 어려움을 돕는 과정이 아니고 내 이슈가 활성화돼서 내 안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정서들, 특히 공격적인 우리의 욕동들 이런 것들이 재활성화되면서 내담자와 자기와의 경계가 상실되니까 내가 내담자인지 아니면 내담자가 치료자인지 서로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자기의 공격성이 투사의 동의를 통해서 내담자에 가게 되면 내담자가 무서워지죠.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담자가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나면서 내담자를 통제해야 될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담자가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담자도 똑같은 이런 역동의식가 일어나 버리면 누가 내담자고 누가 상담자인지를 구별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의 불안보다 상담자의 불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적인을 통해서 내담자가 가진 불안을 우리가 흡수하는데 이걸 우리가 충분하게 공감하게 된다면 내담자가 느꼈던 불안을 우리가 온통 지금 감싸 안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퇴행이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공격성이나 어떤 여러 역동, 여러 충동들, 불안 이것이 활성화되면 내담자로부터 온 부분 플러스 내 것이 합쳐지니까 오히려 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양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퇴행이 일어나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보다 더 내담자다운 치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법의전 속에서 실제로 굉장히 겁나는 경우도 생겨요.
특히 사이카틱한 병동, 사이카틱한 분들이 모여 있는 어떤 클럽하우스 같은 데서 보통 저희들 정신분석 훈련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분들을 관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상담도 하고 이제 이런 훈련 과정들을 거치는데 초보자들이 거기 파견되면 대부분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이 처음 호소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가 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나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 판단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편지를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걸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해내실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몇 달씩 이런 엉뚱한 일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하는 환자일 경우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경우에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나를 구원자로 이용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나는데 이분의 증상을 그냥 내가 컨테인하면서 아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머물지를 못하고 이분과 역동의 시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을 정말 구해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환경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이분을 이런 환경에 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회가 잘못된 거야. 부모도 잘못한 거고 사회도 잘못한 거고 이 시설도 이상하게 잘 모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내가 직접 살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별 상상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팅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동일 씨의 문제는 초기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내담자하고 거의 영구적인 동일시 비슷하게 일어나고 시험적 동일시가 아니라 완전히 같아져 버리는 케이스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역동일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다고 보여요. 내담자하고 같아지는 게 아니라 내담자보다 더 한술 더 떠서 더 불안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담자하고 오랜 이런 심한 내담자를 상담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은 자기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시리어스한 의도일 경우도 있고 어떨 땐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보통 사람도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서 표현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걸 그 정서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소화를 못하고 그 객관적인 정서를 소화하는 능력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컨테인하지 못하니까 이 컨테인하지 못하면서 이분 상태의 리그레션으로 지금 가버리는 거죠. 내담자가 불안해하는 정도. 근데 내담자의 불안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의 아픈 과거 속에서 있었던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었던 그 욕구까지 막 겹쳐지면서 내담자가 어느 날 갑자기 상담에 오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근데 왜 그러냐고 해서 별 얘기 안 하고 오늘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퉁명스러운 얘기 듣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분이 좌불안석이죠. 이 사람은 그대로 둬도 될 것인지. 그 보통 정말 실제 위험한 경우라고 한다면 저 사람하고 내가 거리가 2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달려가면 이미 늦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가족이나 누구한테 정말 위급하다 보면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나
어떤 병원이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해야 그게 상식적인데 자기가 하던 일 다 제치고 택시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열심히 쫓아가는. 근데 가서 보면 선생님 왜 왔어요? 라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분의 정서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의 정서, 그 정서를 컨테인하면서 이걸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이분이 정말 그 행동으로 옮겨질 거라는 이런 판타지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돌본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사고 나는 이런 무서운 상상 속에서 자기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직접 행동해서 가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 이분이 정말 힘들다고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사람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나요? 저 사람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집에까지 바래다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는데 내가 어디 다른 숙소로 이 사람을 좀 데리고 가서 오늘 하룻밤 재워서 보낼까 하는 이런 현실적인 여러 방안까지 강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겨나는. 그래서 실제로 어려워요. 항상 이분들의 얘기 속에서는 위험성을 가진, 실제로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근데 그분들을 돕다 보면은 현실적인 불안이 있기도 한데 어떤 경우는 우리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소화해야 될 것들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위험성이 아니고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오는 정서를 잘 소화해내지 컨테인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일들, 그리고 자기의 이슈, 자기의 객관적인 역전으로부터 오는 것을 컨테인하는 것을 그 자체로부터는 어려움도 있고 또 주관적인 역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나치게 퇴행하면서 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공격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내담자에게 다시 투사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담자가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내담자를 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플리스와 레이키는 역전위에서 그런 것이 발생할 위험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석가의 정서 경험 또한 유용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환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분석가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에게서 일어나는 과정을 복제함으로써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자가 자신의 공격적 충동을 너무 위협당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으면 이것은 내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서적 안정을 전달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다행히 치료자에게 작동하는 중요한 보상 기제가 있다. 자아의 어떤 측면은 손상되지 않은 채 있는 반면 자아의 어떤 측면은 기본 구성 동일시 활성화의 일부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공감적 퇴행이 된다. 분석가에게 성숙한 수준으로 기능하는 것은 자아의 주된 부분으로 진전된 자아 정체성과 이와 관련된 적응적이고 인지적인 구조를 포함한다. 투사적 동일시는 내담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에서만 분석가의 자아 경계 상실을 포함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자아 경계를 잘 한정해주는 좀 더 진전된 자아 기능이 특별히 강조된다. 그래, 자아 기능이 자아가 건강한 자아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공감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일부분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의 공감적 퇴행을 감당할 수 있는 이고 스탠스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컴버그식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우리에게는 애널라이징 이고가 있고 익스피리언싱 이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평이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익스피리언싱 이고 속에서는 이게 온갖 것을 다 경험하죠. 내가 퇴행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투사적 동시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애널라이징 이고 쪽에서는 이거 자체를 컨테인하면서 아 이게 내 남자의 것과 내 것이 뒤섞여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구나 라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닝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제 바로 액팅아웃이 일어나 버리면 치료 파괴적인 상황이 가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퇴행이 일어날 때 공감을 위한 퇴행 선에서 머물러서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동의시가 일어나는 선에서 머물면서 애널라이징 이고가 살아있어. 그 이고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에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면서 공감을 해낸다고 한다면 무리 없이 이 내담자를 도와가는데 여기서 observing 이고가 상실되는 상태가 아까 얘기하는 카운터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observing 이고가 상실돼 버리면 나는 경험하는 이고만 남아 있죠. 경험하는 이고는 뭐예요? 내담자로부터 옮겨온 이 정서에 내가 함몰되는 상태죠. 왜냐하면 내가 내담자하고 다른 부분을 가질 여력이 없잖아요. 애널라이징 이고나 observing 이고가 없는 상태니까. 내 이고가 완전히 내담자의 것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초기 우리 상담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공감해 줘야 되는데 공감하려고 하니까 몰두하게 되는데 몰두하면서 내가 물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분을 구해 나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담자를 완전히 우리가 물에 빠졌어 어때요? 내담자를 바로 가서 안으면 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한 손에는 튜브를 가지고 그렇죠. 한 손에는 내담자를 건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한 손은 이분을 돕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내 안전 상황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나를 놓쳐버리면 내 애널라이징이거나 observing 이고를 상실한 상태에서 바로 지나친 카운터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 버리면 내담자 상태하고 똑같아져 버리면 여기 완전히 자아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내담자와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가 불안해서 행동하고 싶은 것을 내가 다 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행동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전이 저항에 의해서 치료가 파괴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구조 수영을 좀 많이 배우고 사람을 구조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옛날에 수영할 때 목표가 저변까지 다 하는 게 물의 두려움을 없애는 게 목표라서 한 3년 하니까 이제 두려움도 없어지고 좀 자유자재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수영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 배우지는 못했는데 그냥 한 일주일씩 가서 연수받는 코스가 있어서 가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났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아는 수영법, 제가 혼자 즐기는 수영법하고는 전혀 다른 상대를 안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손은 제가 떠 있고 한 손은 상대를 이렇게 안거나 하면서 빠져나오는 수영 그거 되게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구조 수영법을 지금 심리적으로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저도 그 김동환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저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상담자가 진짜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먼저 빠져 죽겠구나, 내담자보다. 지금은 그때만큼 막 덜덜덜덜 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훈련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 쪽에 대학 교육만 받고 투입됐다가 정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누구를 돕는다고 하다가 자기가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재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소비전이나 분석에 오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죠, 사실은. 치료자는 심하게 퇴행된 내담자를 치료하는 시간에 분석적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회기가 끝난 후나 몇 시간 후에는 점차 평형을 되찾게 된다. 치료자에게서 훈습 과정이 일어난다. 이를 통해 이후에 좀 더 성숙한 자아 정체성 주위에 형성된 안정되고 적응적이며 인지적인 구조가 자아의 일부에 대해 지지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자아는 원시적 동일시 방어기제 충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자아 경계가 유동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실패할 때 분석가는 특정 내담자에 의해 유발된 역전이 포지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을 점차 상실한다.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분석가는 내담자와 관련된 지속적 정서적 왜곡에 더욱 관여하게 된다. 여러 논문에서 언급된 일반적 역전이 반응 증상 이외에 이러한 고착된 역전이 포지션의 몇 가지 증상은 치료자에게 특정 내담자와 관련하여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내담자로부터 예상치 않게 공격받는 것과 관련된 편집적 환상과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환상이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내담자에 대한 내적 반응이 확대되어서 특정 내담자와의 관계와 관련되는 치료자의 정서적 반응에 다른 사람이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분석가에게 일종의 미시 편집적 반응이 발달한다. 분석가 자아 내에서 훈습이 실패하는데 주된 이유는 내담자가 두 사람 관계에서 분석가에 좀 더 안정되고 성숙한 자아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가는 이 과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내담자의 정서적 태도를 복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시 편집적이란 마이크로 패러노이드, 그 패러노이드 완전한 패러노이드는 아닌데 편집증적인 이것도 약간의,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편집 그렇죠. 성향이죠. 편집 성향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그 자기의 자아가 파괴되는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성숙한 자아 정체성이 파괴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담자가 성공적으로 상담자의 자아 정체성을 파괴하는 상황이 가게 되면, 그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담자의 태도가 자기가 똑같아져 버리는 상황이 되고, 상담자로서의 자아 정체성이 상실된다고 하는 거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애널라이징 스페이스라 분석적인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애널라이징 이고가 상실됐다는 얘기죠. 우리는 내담자의 공격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내담자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가가 자아에 기여하는 퇴행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담자와 정서적 접촉을 유지하려는 분석가 노력의 일부인 내담자에 대한 관용과 중립성은 경계선 내담자의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맞닥뜨릴 때 분석가가 보호되지 않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실 심하게 퇴행된 내담자와 작업하는데 특히 관심이 있는 분석가는 본의 아니게 내담자 행동의 수동적 희생자가 되는데 이는 내담자에 의해 유발된 분석가 자신의 내적 정서 반응과 투쟁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여기서 passive victims of the patient's behavior라는 그 내담자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수동적인 희생양이 된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수동적인 빅팀이 된다고 하는 현상을 잘 이해하지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어뷰스 되는 상황, 우리가 정서적인 학대 상황으로 우리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제가 수법위원회에서 만나는 케이스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지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내담자 액팅아웃에 의해서 우리가 심하게 어떤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분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걸 컨테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는 치료상 불가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액팅아웃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액팅아웃에 노출되는 것은 그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버벌라이제이션 형식, 무슨 얘기들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이 너무 지나치게 심플하게 받아들여지면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다 말로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랭귀지 자체가 웨폰으로, 무기로 사용되거나 외설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랭귀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액팅아웃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자기의 공격적인 역동이나 성적 역동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이 언어는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에 의해서 이분들의 통찰을 가져오거나 자기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이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역동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굉장히 불편한, 당신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한테 짜증이 나네요 라고 하는 정서 표현하는 건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데, 선생님한테 욕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어머니에게 했던 나쁜 욕짓거리를 하거나 자기 와이프에게 하던 행태가 여기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기 남편에게 하던 어떤 행패를 여기서 또 부릴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어떤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적인, 그러니까 과거에 성적인 억압이 심했던 사회 속에서는 성적인 지나치게 억압돼서 그 성적인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기의 소망이나 이런 그 언어로 억압된 성적인 욕동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억압을 풀어주는 과정인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외설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의 성적 경험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그 어떤 판타지 속에 만족을 얻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 상담자는 완전히 어뷰스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서적인 어뷰스 내지는 섹슈얼 어뷰스에 가까운 상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만족을 얻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가면 상담자가 자기를 보호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면 이분들을 돕는다는 좋은 뜻과 그리고 중립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건 좋은데, 이분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역동을 만족시키는 어떤 행동화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건 치료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처음부터 보더라인 페이션트들은 경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에요. 경계를 분명하게 하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침해적으로 다가오죠. 여기에서 선생님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외설적인 발언을 하거나 혹은 욕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저하고는 상담을 못합니다라고 끊어야죠. 그래서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넘어오는 환자는 여러분이 봐서는 안 돼요. 위험한 거니까. 이거를 또 상담 관계로 보고, 아까 뭐 당신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상담자한테 이렇게 했을 때 상담자는 이렇게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이 들고 학대받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뭔가 가져갈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딱 가져갈 게 아니고 이게 룰로 룰을 이게. 딱 세워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딱 이렇게 그래, 얘기를 해야 룰이에요.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를 상담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담이 일어나기 위한 링을 만드는 거예요. 링이 설치되는데 그 링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링 밖에서 움직여버리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상담의 효과를 내려면 그러니까 액팅아웃이 일어나지 않는 상담 세팅은 아주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일상 삶하고 딱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하고 생활하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상담이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에 가면 정해진 어떤 룰에 따라서 이 상담 세팅 안에 그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특별히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룰을 먼저 정해야지만 현대정신분석 쪽에는 처음에는 룰을 정하지 않지만 어떤 액팅아웃이 일어나거나 일반적인 바이올레이션이 생겼을 때 그때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경우 상담에서는 이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이분이 그 룰을 납득하도록 아니면 그렇게 이분하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그 룰 자체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액팅아웃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자아 정체성은 자아 개념의 연속성과 확인에 달려 있고 이것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분석가에게도 해당된다. 중요한 역전이 퇴행을 유도함으로써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분석가를 위협하는 내담자와의 특별한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확인은 일어나지 않는다. 분석가의 정체성은 계속 손상되고 결국 자아에 기여하는 퇴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바로 그러한 성숙한 자아 정체성 구조는 더 이상 가용하지 않게 된다. 실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고려는 심하게 퇴행된 내담자와의 분석 작업의 일부로 외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허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 분석 시간에 허용되지 않는 특정 행동, 여기 나오네요, 교수님. 그렇죠. 입원을 통한 증가된 구조 혹은 다른 부속적인 치료 장치에 대해 분석가는 단호하고 확고하게 내담자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보드라인 페이션트나 사이카틱한 페이션트, 어린아이를 키우는 과정과 똑같아요. 아이가 자동차 도로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럼 여기서는 들어가도 좋은지 안 좋은지 디스커션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 제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그래야 그 세팅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없으면 특히 보드라인 환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관대하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심한 퇴행을 부추겨서 이분은 치료 세팅에서 자기의 만족을 최대한 얻는 장소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의 무보수로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무보수로 보는 환자들이 대부분 치료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서비스를 가치 있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이거나 꼭 대가를 받고 치료에 임해야 된다. 그래야 치료 세팅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래, 어떤 경우는 치료비도 받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전화하면 허용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 패턴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어떻든 내가 환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을 치료하는 경험을 얻고 싶어서. 이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왜 오느냐 하면 자기의 우선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활용하는데 아까 얘기 들으 여기서 액팅아웃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자기의 만족을 얻는 장소로 사용돼 버린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런 쪽으로 가면 치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느껴집니다. 잘못하면 이때. 물론 이게 완전하게 아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치료 세팅 속에서는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특히 보더라인의 얘기, 이 보더라인 인격 장애를 우리가 경계선 인격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분을 잘 돕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융합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야 이분들의 패턴을 고쳐낼 수 있겠죠. 내가 이게 약해버리면 이분들은 과거의 패턴을 그냥 반복하는 장소가 돼버려요. 그럼 이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나는 이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액팅아웃을 계속 허용해서 이분의 치료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실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분들은 좀 담력이 있어야 이분들을 다룰 수 있어요. 담력이 있어야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렇게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결국 오지 않을 거 아니야 하는 지나치게 소심하게 되면 이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굉장히 힘들죠. 어떨 때는 환자를 정말 내가 담아낼 수 없는 환자는 내가 볼 수 없다고 내가 이분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내가 허용해야 돼요. 이분이 내가 원하는 치료 세팅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면 내가 볼 수 없다는 것, 나의 한계도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뜻으로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옴니포턴스예요. 그래, 나의 거대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임상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볼 때도 내담자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과 내담자를 도울 수 없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타고난 것 중에 메디컬한 쪽의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이분 도울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내담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담자 쪽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과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상가 입장에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과 도울 수 없는 방법, 도울 수 없는 영역을 구별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는 내담자를 도울 수가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는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전한 세팅을 가져야만 이분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세팅을 공고하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을 불안한 상태 속에 밀어넣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뭔가 누군가 강하게 버텨주는 대상이 있을 때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가 너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게 된다고도 안 하고 안 된다고도 잘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보통 때는 그냥 내버려 두다가 어쩔 때는 야단치고 이러면 애는 더 혼란스럽죠.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는. 레이커는 내담자의 내적 정서 구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분석과의 역전이 반응을 활용하는 것을 개발하였는데 역전이에서 일어나는 동일시를 일치적 동일시와 상보적 동일시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레이커에 의하면 일치적 동일시는 내담자의 심리 장치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즉 분석가가 내담자의 자아에 대해서는 자아로 초자아에 대해서는 초자아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기구가 있는데 내담자의 자아가 나의
상담자의 자아로 오고 내담자의 초자아가 상담자의 초자아로 왔을 때 이게 리치드 동일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일지적 동일시의 영향하에 분석가 자신은 내담자가 동시에 경험하는 주된 정서를 경험한다. 그리고 레이컨은 공감을 일지적 동일시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담자의 자아와 상담자의 자아, 내담자의 초자아와 상담자의 초자아가 같아지니까 공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상보적 동일시는 내담자의 전이 대상에 대한 분석가의 동일시다. 여기에서 내담자는 과거의 특정 부모상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였던 정서를 경험하는 반면에 분석가는 내담자가 전이 대상에 주입시킨 정서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는 아버지와 관련된 두려움, 복종, 반항을 경험하지만 분석가는 비판적으로 느끼고 특정 방식으로 내담자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느끼면서 완고하고 억제적인 부모상과 연결된 초자아 기능에 동일시할 수 있다. 레이컨은 분석가가 이러한 두 종류의 역전이 동일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상보적 동일시라고 할 때 여기서 한 예를 들었죠. 어떠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모상, 그 내담자의 부모가 느꼈을 정서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분석가 입장에서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가 아주 비판적으로 느껴지고 그 특정 방식으로 내담자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느낀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완고하고 억제적인 부모상과 연결되는 어떤 초자아가 이게 투사된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꼭 여기서 라커의 설명 방식이 다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내담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느꼈던 정서를 느껴요. 여기서 컴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내담자는 이 상담자를 보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두려움, 복종, 반항을 경험한, 굉장히 복종해야 되지만 그게 공격성을 느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를 느끼면서 그 아버지가 느꼈던 정서를 우리 아버지가 느꼈다고 아이가 느끼는 정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내면화된 거니까. 실제 아버지가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느꼈으리라고 하는 정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내면화되어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결국은 우리에게 투사된 아버지라는 내적 대상을 우리에게 투사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가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초자 기능을 우리에게 투사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설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초자를 우리에게 투사했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혹한 내적 대상이, 어제도 우리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적 대사 동일시 과정에서 완전히 자기 정체성으로 동일시가 형성되지 못하면 이 동일시 자체가 아직은 부분 대상과 같은 어떤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 나쁜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나쁜 대상을 우리에게 투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쁜 대상이 가지고 있다고 아이가 생각하는 그 나쁜 대상에 부여하고 있는 그 정서나 특성을 우리에게 전이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적 대상이 우리에게 옮겨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쁜 아버지예요. 내가 나쁜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나쁜 아버지를 대하는 자기 마음은 그 아버지가 두렵고 무섭고 하지만 화가 나고 때려주고 싶은 이런 아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계속 이것이 상보적 동일시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가
그 내담자가 오히려 그 내적 대상과 동의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가혹한 아버지가 가졌을 정서를 이 사람이 가진다. 이 내담자가.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가 느꼈던 그 셀프가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해버려요. 그럼 이때 셀프가 나한테 투사해버려요. 그럼 내가 이 내담자가 돼버려요. 이때는 정서가. 그러면 이때는 상담자가 쩔쩔매요. 제가 무서워져요. 내담자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담자가 아주 아주 권위적인 대상이고 아주 가혹하고 지나치게 요구적이고 뭔가를 계속 강요하고 그래서 그 밑에서 쩔쩔매면서 화가 나지만 어떻게 반항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 시절에 그 내담자가 가졌던 정서를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어떨 때는 내적 대상이 투사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셀프가 투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회기 내에서도 순식간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무서운 대상으로 기능하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나를 두려워하는 또 어떤 내담자로 바뀌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주 고분고분하던 내담자가 갑자기 나를 지배하는 대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보적 동의시가 심플하지 않고 상보적 동의시라고 하는 현상이 셀프와 대상과의 투사되는 내용들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다른 쪽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concordant identification은 좀 단순하죠. 그쪽에 이고가 나의 이고, 슈퍼이고가 내 슈퍼이고하고 같아지니까 같은 정서를 갖는데 상보적 동의시에서는 서로 다른 정서를 가져요. 다른 정서를 가지는데 이 정서 내용 자체도 스테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 정서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혹한 이 사람의 내적 대상 기능을 하는 어떤 세션들이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연약한 이 사람의 셀프가 돼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내담자한테 쩔쩔매는 이런 상황들이 가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회기 내에서도 이게 앞에서 뒤에서 이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한다는 얘기. 어쩌면 이걸 역할의 반전이라고 할까요? 리버설 오브 롤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 센서티브하게 이해해야 돼. 이 정서적인 이제 이런 경험은 아마 우리 남성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체험을 조금 나누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막 편집적이거나 보더라인 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있잖아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초기 충동과 관련된 불안이 다시 나타나고 또 특정 내담자 상호작용이 다소 경계가 상실되고 또 분석가 자신을 과거 대상으로 내담자를 등유시하는 방향으로 내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강한 욕을 느끼고 막 여기에다가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보적 동의시도 같이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난지 내가 잔지 내가 그 상대방이 내담자인지 막 내담자의 정서인지 내 건지도 막 잘 모르겠고 이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하도 여러 마리라 또 색깔도 달리하고 해서 정말 힘들어. 그 안에 그 속에 있으면은 막 진짜 막 제 것까지 막 제 속에 있는 것까지 나오고 내담자 것도 오고 막 또 내담자 안에 있는 대상도 막 나한테 오고 내담자 것도 오고 내담자의 상담자 것도 오고 막 이러니까 막 진짜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그 자기 관리가 참 되게 자기 보호가 잘 안 되고 그 정서적으로 예, 막 불안과 공격성과 편집적 성향과 막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네. 우리의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이게 우리가 포크로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유스러운 분석 활동이 허용되는 공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애널라이징 네. 스피치가 사라져 버리니까 네. 내 이구가 원래 분석가나 상담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열이라는 걸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분열증 환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우리 마음을 분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 익스페리언싱 이고하고 또 하나는 observing 이고라고 그러죠. 관찰하는 자아. 보통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분이 경험은 충분하게 하되 그걸 자기가 뭘 경험하는지를 관찰하고 리플렉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게 observing 이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분석가의 경우는 이 observing 이고는 자기의 observing 이고뿐만 아니라 analyzing 이고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내가 경험하는 이고만 남죠. 경험하는 이고인데 문제는 투사의 동시가 횡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담자가 나에게 심어놓는 정서가 내 정서로 둔갑을 해버리니까 내 경험하는 이고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이고 그대로가 내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고 막 이렇게 아주 형편없고 막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상담한 지는 뭐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시작한 지는 뭐 좀 심한 케이스는 아직 경험하지는 못해서 예.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근데 이제 제가 생각난 거는 그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부담스럽고 상담이 별로 하기 싫고 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그 있는 시간 상담하는 시간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예. 근데 일종의 약간 소명의식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또 더 성장하려면 그걸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뭔가 느껴져서 좀 버티고 했는데 요즘은 그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증상이 심한 내담자라 할지라도 좀 자신감이라 그럴까? 네,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네. 아직 숙달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나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극이라 그럴까? 제가 공부하기로는 정신분석적인 그 외 심리치료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심리 내적인 그러니까 네, 사이코 다이내믹한 정신 역동적인 치료는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꽤 있겠죠. 그냥 뭐 무조건적인 존중, 인간중심 치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뭐 인지행동 치료도 협력적인 관계,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어쨌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정신분석 공부하고 나면 좀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담할 때 제가 조금 더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것도 크고 좀 덜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투사적 동일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큰 힘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 환자들을 통찰을 바로 줄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은데 그분들은 그걸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뉴라틱한 환자들의 경우는 통찰 중심으로 해석을 통해서 이분들의 통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이킥 어떤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니까 이분들의 자아 스트렝스가 생겨나는 거죠. 이고 스트렝스가 커지고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힘들이 커져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를 충분하게 실현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니까 통찰은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자에게는 이 통찰이 아주 크리티컬이죠. 왜냐하면 이 통찰이 없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담자의 관계에서의 통찰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정서적으로 같이 얽혀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그래서 케이스 포뮬레이션이 필요하면 이 사람은 지금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나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가설이에요. 가설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설을 가지고 점점 탐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의 발전도 마찬가지로 물리학도 과거에 아주 초보적인 물리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물리학으로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걸 하나 붙들면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과정을 가는 건데 이 틀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통찰을 할 수 없지만 일정한 통찰을 항상 가지면서 가설을 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포뮬레이션, 케이스 포뮬레이션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슈퍼비전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슈퍼비전은 어떤 케이스 포뮬레이션이라고 또 볼 수 있죠. 한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슈퍼비전을 케이스 포뮬레이션 앤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체적인 치료 관계에 대한 통찰 속에서 이분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이분의 어떤 성격, 캐릭터 트레이트는 어떤 부분이고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이코 다이내믹 어떤 정신 역동들이 주로 이분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역동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과거에 어떤 대상 관계에서 오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한 처음부터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가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 우리는 컴퍼스를 가지고 간다. 이 컴퍼스가 어떨 때는 전파 방해를 받으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방향을 어디가 북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받으면서 가는 거죠. 항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여러 치료 방법은 사실은 정신분석의 일부예요. 아까 게슈탈트나 현실치료나 인지행동치료나 하는 것은 큰 어떤 정신분석의 틀 속에서 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정신분석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의식적인 부분 중심으로 또 어떤 부분은 정서의 부분 중심으로 하지만 이건 의식과 무의식, 정서와 그리고 인지적인 것 이게 모두가 통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게 정신분석의 태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배우신 여러 인지행동치나 이런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만 전체적인 정신역동을 이해하면서 이걸 쓸 수 있으면 훨씬 파워풀하다는 얘기. 이게 정신역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인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경우에 따른 그 방법 가지고도 잘 도울 수 있는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케이스가 어려워지면 그 부분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상부적 동일시가 가장 발달하는 곳은 분석가에게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퇴행 수준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분석가가 자신에게 있는 원시적 충동이 고조되는 것과 싸우고 이러한 충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내담자를 통제하려는 경험과 싸우는 동안에 분석가는 또한 내담자의 중요한 부모상과의 초기 관계를 재현한다. 그래야 상당히 의미 있고 구체적인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해되고 혼습되었을 때 특정 내담자에 대한 분석 작업의 초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가는 분석 상황에 함축된 교정 경험을 통해 내담자 자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이 시점에서 분석 상황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분석 상황에서 내담자가 어렸을 때의 좌절과 관련된 아동기 경험을 외상적으로 반복하는 위협이다. 분석가가 자신의 역전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내담자가 부정적 부모상과 외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악순환이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역전이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면은 이분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데 전이 역전이가 맞물리면서 이분들은 과거의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하고 상담 과정에 또 다른 상처를 계속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 외상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로 왔는데 오히려 그 딱지가 아무는 게 아니고 점점 또 새로운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자가 자기를 잘 통합해내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의 역전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걸 추스리지 못하면은 내담자에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그래서 내담자에게 데미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담자를 잘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전이 역전이 뭐 일치적 동일시, 상부적 동일시 뭐 또 이런 건 수없이 많이 이제 듣긴 했는데 늘 들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상담 경험이 또 이렇게 갈수록 그 쌓이잖아요.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때마다 또 다가오는 느낌들이 또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성원 선생님 정신분석하고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참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그나마 상담자로서 조금 약간 안정감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 클래식한 뭐 정신분석 그 상담 기법으로 전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현대정신분석이라고 하지만 실은 조금 흉내만 내는 정도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이론이 말하고 있는 이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의 어떤 내가 상담자로서 뭐 이렇게 뭔가 뭐 가르치고 교육하고 뭔가 깨닫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신분석에서는 상담자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내담자의 대상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으로서 상담자 자신하고 내담자가 늘 연습하는 어떤 그 스파링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습하는 대상이잖아요. 그 관계, 부모-자녀 관계라든지 그렇죠. 가족 예. 관계. 그걸 보면서 그런 대상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 자신이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담자에게 편안하고 뭔가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거울 역할 또
그런 대상으로서의 그 상담자로서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좀 안정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안 했더라면은 제가 너무 아직도 그 정체성, 뭐, 나는 어떤 이론으로 공부하지? 아, 현실 치료를 해야 되나? 인지 치료를 해야 되나? 뭐, 해결 중심을 해야 되나? 막 늘 아직도 그 고민에서 못 벗어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어떤 그 전체적인 틀과 뿌리가 되는 이 초석 같은 이론을 공부하면서 또 참 상담자로서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리 김다하 선생님도. 예, 저는 오늘 그 일치적 동일시와 상부적 동일시, 네. 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일치적 동일시도 뭐그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하는 경험을 하지만, 그 상부적 동일시를 새롭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야기하시길래 그게 결국 내담자의 부모 표상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확률이 높을 텐데, 그렇게 경험하면서 또 그 내담자가 그 상황,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 내담자의 마음을 어쩌면 또 좀 더 일치적 동의시가 더 깊게 일어나지 않을까. 바로 그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커가 일치적 동의시에서 공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까 라커나 컴버그 설명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동의시가 모두 다 깊은 공감이에요. 이걸 잘 의식하게 되면. 그래서 어쩌면 상보적 동의시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게 더 깊은 공감일 수 있어요. 그 무의식 속의 공감.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공감을 이해할 때 의식적인 공감만을 얘기를 하는데, 깊은 의미에서의 공감은 무의식적, 상대방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나는 경험이 공감이에요. 네, 그런 측면을 얼핏, 이걸 내담자의 상보적 그걸 좀 더 깊게 느껴보고 내 안에서 다시 바꿔서 한번 여기에 태도를 바꿔보면 훨씬 더 공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네, 매입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나연 선생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 이분들은 전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이 과거의 원대상, 그리고 이 사람의 내적 대상을 우리에게 투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내요. 구사의 동시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야단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하도록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컨테인 하시고 과거의 원대상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야단치고 혼내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투사를 해놨는데, 보통 사람은 그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투사의 동시에는 굉장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식민지 백성이 되니까 이 압제자에 의해서 나는 꼼짝없이 움직여지는데, 이때 의식이 충분하게 자라서 내가 분석가나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까 얘기하는 애널라이징 이걸 잃지 않고 있으면, 내 안에 쟤를 야단치고 싶은 충동이 있긴 한데, 그래, 그 얘기를 좀 더 해봐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공격성이나 분노를 더 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분을 도와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분이 틀림없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야단칠 거라고 내가 계속 도발을 했는데 야단을 안 치고 점점 내 얘기를 더 들어주는 나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분이 자기 내적 대상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 현실 대상과 리얼리티와 판타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의 판타지 속에 그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이 사람은 그 미망에서 못 헤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술에 걸렸을 때 움직이는, 나는 꼭두각시가 돼 있는 한 이 사람은 자기 판타지가 리얼리티예요. 그거 봐. 선생님이 뭐 잘난 체 했지만 결국은
내 아버지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술에 내가 말려서 거기에 꼭두각시로 있는 한은 이 사람을 치료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술에 걸리지 않고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행동할 것인데 왜 선생님은 나한테 지금 야단 안 치고 지금 그 얘기를 더 하라고 하지? 라는 이 새로운 체험 속에서 자기가 과거의 대상에게 수용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수용되는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사랑받는 경험을 해야 이 사람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 속에 그 인물이 되어주는 것만 가지고는 낫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이 속에서 그 전이의 행동화, 전이 대상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하는 한 이 사람은 낫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주술사예요? 마술사예요? 우리 내담자들은 이 사람들의 마술을 사용해서 우리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마술에서 벗어나야만이 이 마술사를 구원해낼 수 있다. 자기의 마술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변할 필요가 없잖아.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술이 통하지 않는 리얼리티,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말 나를 깊이 이해해주는 대상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신분석은 한두 페이지를 가지고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한 입문일 뿐이에요. 그 컴버그나 라커의 얘기는 과거의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생생하게 그동안 또 발전되어 온 여러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말고 이분들의 얘기를 그대로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부분까지 잘 살폈는데 또 다른 현상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김도환 선생님이 그 공감이라는 얘기를 여기 라커나 컴버그가 너무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잘 감지해내신 거죠. 사실은 상보적인 동의시가 그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가장 깊은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네, 순식간에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에 귀신이 뒤집어 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감지를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평소에 내 모습은 아닌데, 그렇죠. 다른 내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모습은 아닌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상한 남자가 되어 있어. 되게 막 이렇게 아주 가혹하고 막 그런 내 모습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내 거 아니구나라고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의 모습과 이 내담자를 만나고 났는데 평소에 자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귀신이 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알아차리면은 이제 깜빡 속아가지고 이제 액팅아웃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 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러니까 뭐 꼭두각시라고 얘기했죠. 사실은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순식간에 벌어지고 막 이렇게 마술을 부려서 참 어렵더라고요. 당할 때마다 맨날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훈련된 마술사들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살아오면서 이 세계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축적하고 갈고 닦은 실력이라서 그렇죠. 못 이겨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각자 강호의 강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수련해 오면서 산 거죠. 무의식적인. 자기를 지금까지 버텨낸 것들이 그런 기법을 통해서 지금 살아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다른 좋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